우리나라는 곧 3만의 땅인데 국초의 1000명을 받고 통합해 하나가 되었으니 지금 천하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다.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이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이 황태연 교수님이 준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 두꺼운 책을 구매를 해서 한번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네, 재해동포청 설립 원년에서 제가 재해동포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주제로 특별 기획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이야기 마당으로 이 정체성 함량은 재해동포 정책의 토대이다, 이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재해동포청은 이 재해동포 정책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크게 몇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지금 이제는 동포 사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 정체성이 상당히 좀 혼미해진다, 또 약해진다. 그래서 이 차세대의 정체성을 좀 함양을 시킨다, 강화시킨다,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 정책을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체성이냐, 이 한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인 정체성. 뭐 조선인도 있고 고려인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중국의 우리 동포들은 조선족 뭐 이렇게 정체성도 있는데, 왜 한인 정체성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바로 이 두꺼운 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황태연 교수님의 책을 좀 특별히 좀 구매해서 좀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지식백과에 어떤 그런 정의된 그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용어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환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이라는 게 있고, 이 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3 단어를 보면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인 한이 들 때는 일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 목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 단어는 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자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은 하나이며 크고 밝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환과 한과 조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바로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왔다. 그렇다면 이 3 단어 중에서 우리의 민족을 의미하는 이 한, 언제부터 쓰여서 이렇게 전해져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유래를 우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이라는 한자, 네, 그 명칭은 일단은 고구려 시대에 세워졌던 이 광개토 대왕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삼한시대가 나오죠. 삼한시대, 이 삼국시대 이전,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이전에 이 삼한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이 남변을 해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국으로 이렇게 보통 변해서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근데 한편 이 삼국시대 이후에는
이 삼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삼한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서 의미하는 그런 삼한, 그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이 결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를 다 통틀어서 그래서 삼한이라고 이렇게 쓰였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는 후대로 쭉 이어져서 이 1897년 조선조 26대 왕인 고종 때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만들어지면서 한이 대외적으로 쓰이게 되었죠. 바로 그게 그 과정을 이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이거를 쭉 설명한 책, 이 황찬 교수님이 이렇게 역사적 고증과 연구를 통해서 쓴 아주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이어서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사용하게 됐다. 이거를 일련의 과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종은 왜 이 조선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 대한제국이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그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국호를 만들 때에 이 고종이 상당한 이 정체성 고민을 했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이 고종실록이라고 하는 그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1897년 10월 11일 고종은 확대 어전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 말고 새로운 국호를 정하는 그런 회의를 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통합해 하나가 되었으니 지금 천하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찍이 각국의 문자를 볼 때마다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고 했으니 이는 아마 미리 징험을 보이고 오늘날을 기다린 것이다. 천하의 성명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천하는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다. 바로 이 대한, 큰 대자에다가 지금 우리가 국호로 쓰고 있는 한국 할 때 한, 이거를 의미하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책 내용에서 읽어드렸던 바로 고종실록에 기록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심순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조선은 바로 기자가 옛날에 봉해졌을 때의 칭호이니 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 그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용어보다는 대한이라고 하는 한을 붙인 큰 대자에다가 이 한국 한자를 대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국호를 쓰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종실록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고종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이렇게 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그런, 그리고 어전회의를 했던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한이라는 말을 썼냐? 네, 그게 바로 이 심순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조선은 바로 기자가 옛날에 봉해졌을 때의 칭호이니 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 그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하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설립을 했다는 거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조선이라는 그런 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은나라 시대 사람이 그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단군 왕검이 세운 이 고조선에 이어서 조선을 세웠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기자조선이라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그게 기원전 1100년경부터 기원전 194년 이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약 한 90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바로 단군 왕검이 세웠던 이 고조선에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한 900년 동안 지배를 해왔다. 이렇게 중국 측의 은나라 시대에 그런 주장, 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뭐 역사적으로 규명된 건 아니고요. 이 기자 조선설로 이렇게 규정되어 나와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말은 이런 기자 조선설 때문에 사실 좀 고종이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뭔가 좀 뭔가 예속되어 있고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의 명칭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은 이 조선 제국이라 하지 않고 이 대한을 국호로 제정했음을 이 고종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럼 왜 이 대한제국이라고 했냐? 그가 대한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을 왜 붙였냐? 그 당시 세계 분위기, 이 세계 열강이 이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힘 있는 나라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제국주의 시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고종은 국호를 새롭게 제정을 하면서 대한에다가 제국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죠. 그리고 왕이 아니라 이제는 황제로 이렇게 이제는 칭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고종 황제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대한제국 이 고종 황제.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는 그 당시가 이제 세계 열강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 다 국가 명칭에다 제국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와 대등한주의를 갖춘 국가로서 이제 조선이 아닌 대한제국으로 새롭게 탄생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대한제국이라고 이렇게 국호에 명칭을 붙이게 됐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는 자주 자강으로 세워진 독립국가임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고종실록에도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황태현 교수님이 오랫동안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했는데, 이 대한제국이 1897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래서 1910년 쉽게 말해서 일제 강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고종이 이제는 강제 폐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어떻게 보면은 1910년도에 이렇게 멸명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국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대한제국도 결국은 이렇게 이제는 일본에 예속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나 국권이 상실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의지가 상당히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뭘로 볼 수 있냐? 자, 1918년 11월. 네, 지금 옛날 그 만주죠. 지금의 중국 길림성지요. 거기서 이 대종교 인사들 36명인가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무오년인데, 그래서 그냥 무오독립선언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임과 민주의 자주임을 선포하고, 우리 대한은 타민족의 대한이 아닌 우리 민족의 대한이며, 우리 한토는, 그러니까 한국 한자에다가 국토자를 쓴 거죠. 완전한 한인의 한토이니 우리 독립은 민족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결코 사원의 사사로운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보복한 것이 아님을 이렇게 밝히고 나왔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 1918년 11월 달. 네, 이 만주죠. 그쪽에 있는 대종교 인사들, 독립지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에 대한 독립의지, 그러니까 뭐 조선인 대한의 독립의지가 상당히 강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듬해가 이제 1919년이죠. 2월 8일 2.28 독립선언서가 일본으로 유학 간 유학생들로 구성된 이 조선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2월 8일 날 발표했다서 2.28 독립선언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3.1 운동의 인용 기폭제가 되죠. 이 2.28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일본에 유학 중인 학생들이 그 조선청년 독립단이라고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8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조선독립 이렇게 많이 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하고 이 조선이 함께 사용이 되었다. 근데 바로 이어서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3일 독립만세운동이 좀 대대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때 제창하고 나왔던 게 뭐냐면은 대한독립만세 구호였습니다. 대한독립만세. 그래서 한반도 전역하고 뭐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3월 13일에는 바로 연변 용정 지역에서 거기도 몇만 명이 모여서 이 독립만세를 불렀고, 그 다음에 또 연해주에서는 3월 17일인가요? 그때도 역시 또 대한독립을 부르짖는 만세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죠. 왜 그러면 3월 1일 날 이런 만세운동이 일어났냐? 이 고종 황제가 바로 1919년 2월 달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인데, 바로 이 장례일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는 3.1 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됐다. 뭐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1 독립운동은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 그래서 대한의 어떻게 보면 독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추구하는 그런 정신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11일에는 상해에 망명정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독립군단 되다 보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1920년도 대한독립군을 조직을 해서 이 사령관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왜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이라고 대한이라는 명칭을 썼는지 아마 그런 배경도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용어하고 이 대한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함께 사용이 됐다. 그러나 조선보다는 사실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대한의 그 독립성이 더 강한 그 용어를 이렇게 더 많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용어는 이 공산당계열의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 대한이라는 용어는 민족운동 계열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제는 그 노선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공산당 계열의 독립운동가들하고 또 민족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과 대한이라는 용어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이 좀 생기는 그런 현상으로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요, 이 일제강점기 이 30년 동안 하면서 이 대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조선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라고 했죠. 그 이유는 이 대한이라는 용어는 고종이 이 대한제국을 설립을 하면서 자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어쨌든 그 한인으로서의 이 정체성, 이거를 상당히 강조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는 이 대한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최대한 지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또 발동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조선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을 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의하면은 조선이라는 말을 더 사용을 하고 이 대한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국호, 또 한민족이라는 이 명칭이 어떻게 이렇게 맥을 이어져 왔는지, 이런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전통적으로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이 삼만이라고 하는 그 삼만시대, 그리고 또 이렇게 고종에 와서 이 대한제국이라고 이렇게 또 새로운 국호를 설립, 이런 배경, 거기에는 자주자강, 독립, 이런 한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맥락들이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중국시에서 이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이해를 못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왜 한인이 정체성이야? 이 조선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중국 측에서 이 조선족이라고 명칭을 붙인 배경, 그리고 보면 이 공산당계열의 이 항일 운동가들이 주로 단체명에 이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 이 조선이죠. 거기서 이 조선이라고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도 그런 국호로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이 조선인, 또 그와 연관가 되니까 이 조선족이라는 이 명칭을 붙이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남한에서는 이 북한이 이 조선이라는 명칭을 써서 조선인민 뭐 민주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호를 정하니까, 사실 그거하고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해 또 임시정부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그의 정통성을 그대로 잇는다, 그런 취지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이어서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화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한민족이라는 용어도 널리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왜 한인 정체성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신 분, 바로 이러한 설명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되는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역사 자료와 또 이 두꺼운 책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 대한제국이라는 것도, 이 책도 내용이 인터넷 검색하면 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재해동포청이 재해동포 정체 로드맵에서 이 정체성 함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왔다. 그래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함량을 위해서 이 차세대 재해동포의 한글학교 교육과 또 모구 초청연수, 그리고 한국의 역사 문화 홍보 콘텐츠 개발, 이거에 이제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펼칠 계획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재해동포청이 제공한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재해동포 정체 로드맵에 나온 이 정체성 함량과 관련된 그 진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 내용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다 끝까지 한번 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체성 함량은 재해동포 정책의 토대. 네, 재해동포는 한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인 정체성 함량은 재해동포 정책의 토대를 이룬다. 정체성 함량을 위해서는 해외 한글학교 교육과 이 차세대 모국 초청 연수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또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성을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로드맵의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재외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인 사회에는 다양한 규모의 한글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재해동포청은 로드맵에서
이들 한글 학교의 운영비를 대폭 증액을 해서 이 한글 학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글 학교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 연수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은 내년도 2024년도를 얘기하죠. 한글 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을 기존에 141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늘렸다. 전년 대비 25.7%로 증액을 한 것이다. 또 한글 학교 교사 육성 지원액도 올해 19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늘렸다. 무려 44.7%를 증액을 했다. 교사 육성은 교사들의 현지 연수 및 온 오프라인 교사 모국 연수 등으로 진행을 한다. 온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상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죠. 해외 한글 학교 교사들 가운데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더 우대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재외동포청은 관계부처와 이렇게 협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그렇죠. 좋은 교사들이 배출이 돼야 이 교육들은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 1월 중으로 한글 학교 교사 초청 연수도 시행할 예정이다. 6박 7일로 예정하고 있는 이 국내 초청 연수에서 한글 학교 교사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 초청 연수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중단된 것으로 내년부터 재개가 된다. 또 하나는 한인 자녀도 모국에 초청해 연수를 한다. 한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모국으로 초청해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차세대 동포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한글 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도 그러니까 한인 이 자녀 이런 학생들도 모국에 초청 연수를 한다, 이런 거죠. 재외동포청은 내년도 차세대 초청 모국 연수 참가자 수를 크게 늘린다. 기존 2,300명에서 내년도에는 3,000명을 목표로 늘렸다. 이에 따라서 집행 예산도 기존의 59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28.8% 증액을 했다. 재외동포청은 향후 5년 후 연간 9,000명을 초청한다는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 발전상을 교육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로드맵에서 밝힌 야심찬 구상이다.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거주국의 교과서나 부교재 등 다양한 매체에 게재를 해서 차세대 동포들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거주국에서 학교에 입학했을 때 배우는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이 실려 있으면 자긍심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정체성을 함양으로 이어진다는 전략이다. 네, 거주국에서 있는 그 교과서에도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게재함으로써 모국,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차세대 동포들의 이 정체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이 차세대 모국 연수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기철 재외동포 총장은 재외동포청 출범 후 첫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를 맞아서 지난 7월 19일 이기철 청장이 직접 모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특강을 했다. 또 해외 한글 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청장은 LA에서 열린 미주 한글 학교 총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의 발전상 및 한국 역사 문화에 관한 홍보 콘텐츠 개발과 지원을 위해서 지난 9월 11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와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와 함께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소개하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관심을 두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소개하는 사이트도 구축할 전망이다. 네,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 동영상 콘텐츠. 또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국내 유학을 지원을 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국에서 유학한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지역별 동문회를 활성화하며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430억 원으로 잠정 책정을 했다. 또 이 같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기본법과 시행령 등 법적 정비 검토에도 착수를 했다. 네, 이 재외동포청이 밝힌 이 정체성 함량을 위해서 이 재외동포 정책 내년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그 자료를 좀 제가 건네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째 이야기 마당으로요, 이 정체성 함량은 재외동포 정책의 토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왜 이 한인 정체성인가, 이거를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거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기획 연재 이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동포세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